하루 책 한 권 단 5분. 당신의 지식 타임머신.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 한인 네트워크 바다님들. 오늘은 정치학의 영원한 문제작이죠.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일당백 논이랑 또 위키백과 자료를 참고해서 이게 5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까지 리더십, 권력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주론은 뭐랄까 시대를 진짜 초월하는 통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읽히고 또 논쟁의 중심에 서는 그런 책이죠.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권모술 수책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그 뒷면을 보면 아주 냉철한 현실 인식이 깔려 있어요. 네네. 오늘 바다님들께는 이 복잡한 고전의 정수를 좀 명쾌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책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마키아벨리 그 15세기 말 16세기 초 이탈리아가 엄청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이었죠? 네, 맞습니다. 피렌체 공화국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외교 무대에서 활약했는데요. 근데 그 강력한 메디치 가문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상황이 확 바뀝니다. 공직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고문까지 당하는 그런 고초를 겪게 되죠. 고문까지요? 네, 그래서 유배지에서 정말 절치부심하면서 이 책을 쓴 건데요. 사실은 메디치 가문의 자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고 복직하려고요? 네, 맞아요. 복직을 위한 좀 절박한 심정으로 이걸 써서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헌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당시에는 보통 학자들이 라틴어를 썼는데 이게 이탈리아어로 쓰였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해요. 오, 왜죠? 아무래도 좀 더 실용적인 목적, 그러니까 빨리 읽히고 이해되길 바랐던 게 아닐까 싶어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었네요. 네, 여기서 이제 마키아벨리의 핵심 사상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전까지 정치 사상은 국가는 이래야 한다, 도덕적으로 옳아야 한다, 이런 이상을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했죠. 근데 마키아벨리는 완전 방향을 틀어서 잠깐만, 실제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걸 봤다는 거죠.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거 완전 관점의 대전환 아닌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냉정하게 봤어요. 뭐랄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리고 은혜는 금방 있는데 손해본 거는 절대 안 잊는다. 이렇게 본 거죠. 와,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인간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잊어도 자기 재산을 빼앗은 원수는 잊지 못한다. 이야, 진짜 뼈 때리는 말이네요. 네, 이런 인간관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동양 사상으로 치면 약간 순자의 성악설, 인간 본성은 악하다, 뭐 이런 관점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래서 국가를 지키고 잘 운영하려면 때로는 우리가 아는 그런 도덕, 윤리적 기준과는 좀 다른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군주론이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군주한테 제시하는 행동 지침들이 당시 기준으로도 그렇고 지금 봐도 상당히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군주는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권력 유지에는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랑보단 공포가 더 확실하다. 그렇죠. 사랑에 기반한 충성이라는 건 좀 변덕스러울 수 있는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확실한 통제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사자와 여우 이야기도 여기서 나오죠. 네, 맞아요. 힘만 센 사자는 함정에 빠지기 쉽고 또 교활하기만 한 여우는 늑대를 이길 수 없으니까 군주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강력한 힘과 교활한 지혜를 다 갖춰야 한다. 이런 비유죠. 정말 현실적이네요. 심지어는 잔인함의 전략적 사용, 이런 것까지 언급을 하는데요. 잔인함이요? 네, 국가 안정이나 권력 유지에 필요하다면 잔인함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단번에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번에. 단번에. 왜죠? 어설프게 여러 번 자비를 베푸는 척하다가 결국 잔인해지는 것보다 한 번 확실하게 공포를 심어줘서 질서를 잡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 체살의 보르자 사례를 예로 들잖아요. 그 부하시켜서 공포 정치하다가 나중에 그 부하를 처형해버린 거요. 네, 맞아요. 혼란스러운 지역 안정시킨다고 부하 보내서 강압 통치하게 하고 나중에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그 부하를 아주 잔인하게 공개 처형해버리죠. 이걸로 백성들 불만도 잠재우고 자신의 권위도 세우고 일석이조였던 거죠.
어설픈 자비보다는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한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습니다.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고 결국 결과가 좋아야 한다. 국가 안정, 번영, 이런 극단적인 현실주의. 그렇죠. 이런 면 때문에 마키아벨리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뭐든 한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됐고 심지어 악마의 교사라는 비판까지 받았군요. 시간이 흐르면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헤겔 같은 후대의 철학자들이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그 분열된 이탈리아의 혼란 속에서 국가 통일과 안정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읽어내기 시작한 거죠. 해석의 여지도 많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단순히 군주한테 나쁜 짓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속성을 그냥 다 까발려서 시민들한테 이게 현실이다 하고 경각심을 주고 뭐랄까 역설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군주론이 제시하는 그 권력과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정치학, 경영학, 또 리더십 분야에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인용된다는 사실이죠. 역사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줬다고 하죠. 그럼요. 영국의 헨리 8세나 토마스 크로멜 같은 인물들도 이 책을 아주 열심히 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자면 군주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구호 뒤에 숨겨진 권력의 진짜 모습, 또 인간의 본성을 파헤친 좀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는 없는 그런 고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도덕과 정치 사이의 그 미묘하고 복잡한 긴장관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죠. 여기서 바다님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500년도 더 전에 마키아벨리가 분석했던 이 권력의 속성,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오늘날 바다님들이 살아가는 사회나 또 속해 있는 조직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다님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